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유지연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 15번째 시간은 자은가 모음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42호인 2019년 가을호에 실린 황정은 작가의 단편소설 연년셋의 1 하고 싶은 말. 네, 이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김상혁 시인 모시고 자은가 모음이랑 문학삼 가을호에 실린 시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황정은 작가 소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어요. 연년셋에는, 그쵸? 네. 네, 그리고 숫자 1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땡땡 콜론. 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창비 보모에 실린 파묘와 연결된 네, 사람들이 등장해서 네. 연작으로 봐야 하겠죠? 등장인물도 거의가 아니라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하고, 네, 발표 시기도 연달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예전에 디디의 우산이 나왔을 때 황정은 작가 북토크를 서점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시면서 가부장과 연결된 소설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게 아마 연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미지를 갖고 저는 이 파묘라는 전에 발표한 단편과 연년셋의 1을 연관지어서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어도 옳은지에 대해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연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일단 그 김승호 문학상 작품집에 황정은 파묘 작품이 실려 있어서 문예지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단행본으로 구해보실 수는 있고요. 저는 사실 연작이란 얘기를 듣고 파묘를 뒤늦게 읽고 그 다음에 이 연년셋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연년셋을 읽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환영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읽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아예 그거를 읽지 않고 파묘를 이것만 읽어도 충분히 단독적으로 이해는 되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저도 주변에서 이제 연년셋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읽어야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약간 섣불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혹시 괜찮으시면 황정은 작가 그 전에 이제 파묘라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거 먼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순서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언젠가 하나의 작품집으로 이렇게 묶인다면 아마 지금 연년셋의 1위니까 그 다음 소설은 연년셋의 2위려나 싶긴 한데 그러면 파묘라는 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묘를 없애고 유골함으로 모시는 거죠. 납골당으로 모시는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대의 묘를 없애는 거니까 상징적인 걸로 시작하니까 그게 그 이미지를 갖고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의 완결성으로는 이 지금 연년셋의 일만 읽어도 이해가 다 되기는 해요. 오히려 저는 파묘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연년셋에는 한영진의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지만 한영진과 이순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파묘는 둘째인 한세진이죠. 한세진과 이순일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읽었기 때문에 연년셋에 등장하는 한세진을 보는 시선이 제가 잡혔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내가 한영진을 더 이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천했던 분에게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정말 순서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까요? 대부분 회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소설의 틀은 이거예요. 한영진이라는 40대 초반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백화점 판매원이고요. 이 여성이 시부모 소유의 5층짜리 빌라에 사는데 거기에 남편과 자기 아이들 둘, 7살, 5살 아이들 둘과 그렇게 5층에 살고 4층에는 자기 친정 부모를 한중원과 이순일이라는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백화점에서 뭘 파냐면 이불을 팔아요. 근데 아주 잘 팔아요. 마케팅이 되게 뛰어난. 그래서 백화점 9층에서 이불 매장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그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한영진이 토요일 아침에 백화점으로 출근을 하죠. 네. 출근을 하면서 어젯밤에 엄마랑 나눈 대화를 회상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자기에게 점심 먹으러 찾아온 동생과의 대화를 회상하고 그 동생이 만든 연극을 회상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퇴근하는 게 사실 이 소설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이 틀 자체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등장하는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설이 이 안에서의 완결성이 있는 게 네. 이게 어젯밤 엄마 마주보고 앉아서 그러니까 대화한 걸로 네네.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 어젯밤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말 때문에 떠오른 가족들의 과거, 관계 이렇게 되면서 네. 이 소설 안에서는 하나의 완결이 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엄마가 꺼낸 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계속 거짓말이라는 말이 네. 등장을 할 때 거기서 느껴지는 딸로서의 감상 같은 네. 것들이 등장을 해서 근데 저는 이 작품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딸 아들인 집에 네. 장녀 얘기.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읽었어요. 한영진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녀거든 내가 없는 집 기둥이라서 엄마랑 각별했다. 이게 초반에 나오는데 없는 집의 장녀의 그냥 삶을 그냥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영진 40대 초반이니까 뭐 그 시절에 70년대에 태어나서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 정말 없는 집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점선에 뛰어들어야 했었고 집안이 한번 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동생들은 점점 커가고 그리고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어쨌든 결혼해서도 결과적으로 친정부모를 부양 아닌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장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구 같은 것은 항상 뒷전이 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이 말을 언제나 지침으로 여기며 살았던 어떤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엄마에 대해 갖는 너무나 애틋하면서 답답하면서 애증의 감정. 그리고 엄마와 자기를 분리할 수도 없는 어떤 네. 사람. 그 얘기가 그냥 너무 절절하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둘 다 이제 파묘를 먼저 읽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한세진은 이제 둘째 딸인 거잖아요. 네. 이제 차녀의 입장에서 쓰여 있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인 글이라고 소설이라고 네, 생각을 그쵸. 했는데 거기도 이제 엄마가 꽤 많이 등장을 하시죠. 네. 근데 그 차녀와 엄마의 거리감과 이 장녀인 한영진과 엄마의 거리감이 또 다른 거예요. 조금 더 네. 말할 수 없게끔 복잡하고 뭔가 끈끈하고 네. 좀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질 수 없고 근데 네. 반면 한세진은 약간 엄마에 대한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는데 네. 그게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에게 네.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확실히 네. 느껴지고 지금 막내 이름이 뭐죠? 한만수의 혹시 다음 소설이 한만수이려나 싶긴 한데 과연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한만수에게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한만수는 이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냥 너무 꿀을 빨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막 정신적으로 뭔가 성숙한 척을 하고 싶은 어설픈 장남 노릇을 하는 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 집안에 기여할 거야라는 허풍을 떠는 네. 그러니까 그 허풍이 정말 허풍처럼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뉴질랜드죠. 네. 거기에서 이걸 다 배우고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누나의 원조로 이거를 다 마치고 나면 돈을 벌 거야.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 또 짠하게 굴고 네. 약간 그런 정말 형제 셋인 집안에서의 아들에 네. 대해서 정말 태연 자격하게 등장하는 아들이라 과연 이 다음에 소설이 한만수의 이야기라면 그건 진짜 어떻게 쓰시려나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파묘는 엄마의 아버지에 네. 대한 관계, 엄마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것부터 거슬러 내려오는 이야기라면 한영진은 그냥 너무 이 끈끈한 감정 안에서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를 첫째를 낳았을 때의 이야기도 네. 나오잖아요. 네, 네.
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어떤 수유를 할 때 좀 모멸감을 느끼고 아이가 우는데도 정신을 놓고 있던 자신을 어떻게 그러니까 뛰어들어온 모르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파묘가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면은 두 번째 이 연년세세는 네. 엄마에서 자기 또 아이한테 가는 이야기여서 물론 그렇게 막 한 줄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좀 징그러웠던 것 네. 같아요. 이게 되게 적나라하죠. 네. 앞에 소설에서는 내가 한세진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나오는 한세진도 적당히 또 비겁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저는 둘째라서 한세진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 네. 어떤 태도를 취하는구나도 사실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도 둘째여서 그 가족이 네. 너무 싫은데 네. 적당히 빠져나와 있고 네. 적당히 또 개입을 하는 그러니까 한세진은 여기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취를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세진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영진은 안 되죠. 한영진은 절대 집에서 나올 수 없었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저희는 이제 아들은 없고 딸이 셋인데 저희 언니 장녀인데 저는 맨날 제가 장녀인 것처럼 집에서 느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장녀는 언니야라고 약간 느꼈던 게 정말 이래요. 엄마랑 정말 각별해요. 엄마에 대한 엄청난 분리되지 않은 어떤 접착체로 딱 붙어있는 듯한 네. 어떤 감정의 그런 맞아요. 일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공감했던 부분이 이거 완전 우리 언니 생각했던 부분이 한세진이 한영진 찾아가서 이제 동생이 한영진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뉴질랜드에 빙하도 보고 펭귄도 보려고 정말 둘째가 할 만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애가 어느 정도 약간 붕 떠 있고 생활 밀착되지 않은 약간 이상도 좀 있고. 그리고 엄마도 모시고 가지 그래라고 했더니 생각해보겠다. 네. 그것도 너무. 네. 그리고 또 그 말을 한 한영진도 또 금세 후회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한영진은 무조건 엄마는 이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 엄마를 데려가면 어때? 좋아하실 텐데. 근데 그 한영진의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면서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예를 들면 엄마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 언제나 자지 않고 기다렸고 그다음에 내가 오면은 새 밥과 새 국을 차려주는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가 고마우면서도 네. 왜 나한테는 새 밥과 새 국을 차려주면서 집에 붙들고 있었느냐. 왜 맞아요. 나는 너 살기 좋은데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거기에 대한 또 엄청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풀리지 않은. 그 마지막이 엄청 마음이 아프죠. 네네네. 그러니까 한영진 자체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 엄마를 곁에 이제 육아를 위해 네. 모시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도 이제 감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 미안함이 있고 네. 이런데 막상 왜 엄마 한만수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애는 거기 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사는 게 더 행복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네. 내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 살기 좋은 데 있으라고 돌아오지 말라고. 나는 늘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라고 하지만 결국 물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근데 사실 한만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정말 극사실주의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진짜 어떤 한국에 사는 어떤 독자가 읽어도 공감할 지점이 있는 네. 저는 그런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징글징글한데도 너무 잘 썼어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 되게 신파가 되거나 그렇게 될 텐데 엄청 전혀, 힘 있는 소설, 여전히 힘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엄청 그리고 정보도 많고 뭔가 팽배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읽을 때 막 답답하고 너무 막 촘촘해서 못 견디겠는 그런 느낌도 또 아닌 거예요. 물론 맞아요. 긴장감이 내내 들긴 하지만 완급 같은 것도 있어서 네. 이거는 사실 주영님이나 저나 황정은 작가님 작품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둘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밖에 네. 얘기할 수 없는 거에 또 하나의 시도가 여기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게 너무 좋을 뿐인 거죠. 그런 반면 근데, 네. 읽으면 또 속이 상하고. 네, 근데 하여튼 저는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에피소드들이
어쩌면 좀 상투적이잖아요. 맞아요. 백화점 판매사원인 네. 어떤 40대 초반의 여자고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키워주고 엄마는 약간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는 그 육아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모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안 들어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통속 드라마 너무나 통속 엄청 네. 그 연속극에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주말극에 나올 만한 이런 엄마와 장녀의 이야기는 저희의 어떤 예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상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이제 이순일이 한영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그거를 했고 한영진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들었고 그리고 한영진은 결국 이순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이순일이 이제 한영진에게 하고 싶었고 했던 말은 한영진이 태어나기 전과 후에 2번 낙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사실은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가 딸 아들이니까 결국은 성별 때문에 낙태를 했을 텐데 이 얘기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왜 구태연하지 않을까? 주영님 얘기하시니까 그냥 왜일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그런 통속극에서는 꼭 심파가 아니어도 어떤 화합의 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드라마적인 화해한다는 게 아니라 교감하는 느낌이 나오는데 제가 느낀 건 교감이 여기는 뚝뚝 끊겨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서로 대화도 하고 자기의 속내도 내비치지만 각자의 입장이 뚜렷하고 그리고 물어야 할 거는 묻지 않고 들어야 할 것도 듣지 않고 약간 전혀 화합하지 않고 전혀 교감할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한영진이 엄마의 그 고백을 엄마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실은 않죠. 어떤 작품, 어떤 매체였다면 그 순간 울거나 찌르르한 그것이 있을 텐데 혹은 어떤 감정이 드러날 것 같아요.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하지마 라고 하거나 엄마 그랬어? 라고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엄마 앞에서는 태어난 척하지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거나 아니면 자기 여동생에게 얘기하거나 이런 어떤 정서를 주고받은 다음에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파묘나 이거에서는 그런 게 계속 좀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에피소드가 저는 좀 많이 놀랍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인물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착한 좋은 면이 있으면서 나쁜 면이 있고 그거를 다 아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몇몇만 어느 면이 진실이고 어느 면은 가짜야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복합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이 오면 잘 인사도 안 하는 남편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행을 갔을 때는 그러니까 한영진의 엄마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업고 오름을 올라간다든가 사위가 혹은 보증금 4천만 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구해서 없이. 장인 장모님 집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한영진의 나름의 위안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이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이고 또 사실 마음 아팠던 장면은 이제 동생인 한세진이 연극을 올렸을 때 가서 보는데 그게 결국엔 거기에 자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너무 섬뜩하게 목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감정이 뚝 끊어져요. 그게 속상해하거나 풀어내거나 동생을 원망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특히나 한영진이라는 캐릭터가 서운해하지 않고 이거를 감정 없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생이 왔을 때 맛있는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흔히 먹는 걸 먹여야 해라는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그리고 한만수의 유학 준비 돕는 거에도 사실은 괴로울 수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의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감당하는 사람 같아요. 모든 근데 거. 거기에 아무 감정이 없는 느낌이어서 근데 없진 않죠, 당연히. 그쵸, 없진 근데 않은데 이제 이 소설에서 그리는 방식이 폭발하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근데 그냥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하게 만드는 거. 근데 아마 그 추측은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하니까 어떤 감정인지를 알겠죠. 그리고 약간 그거를 폭발시키지 않는 게 한영진답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고. 왜 그 파묘에서는 한세진은 화가 난 순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한영진한테는 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김원상 캐릭터도 진짜 잘 만든 것 같은 게 한영진이 너무 김원상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남편상을 또 찾았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 정도의 돈이 있는 집에 경제력이 맞아요. 중요했겠죠. 한영진은 결혼할 지 남편의 저기 조건 중에. 너무 엘리트이거나 너무 부자이지 않은. 네, 그것도 아닌 그냥 요 정도인데 요 정도의 남자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강화기 작가의 윤복도 얘기했지만 되게 약간 무지와 무심이 약간 같이 곁들여 있는 그런 부분. 한영진도 여기서 남편은 생각이 없는 것뿐이야. 생각을 덜 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김원상 같은 사람도 너무나 있을 것 같은 처가삭들한테 인사는 안 해. 근데 돈은 내. 그리고 장모는 업어. 근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자체가 다 어떤 역할에 굉장히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너무 사실 같으니까 오히려 덜 사실 같은 느낌을 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현실적이니까 막상 소설에서 이런 인물들을 만나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참아?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또 다들 그러고 살고 있고 참죠. 그리고 약간 저는 감정을 마비시키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영진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묻는 순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그 엄마에게 그 일에 대해 그러면 엄마가 울지도 모르고 한영진은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싶지 않고 근데 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순 없어. 그 말이 계속 한영진을 붙들고 또 예전에 이제 옛날 기억을 떠올렸을 때 거짓말이라고 남는 그 말이 굉장히 씁쓸한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죠. 아무튼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엄마가 울지도 몰랐고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가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순간에도 결국은 한영진의 시선은 엄마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용기가 없어. 내가 말을 못 꺼내겠어가 아니라 엄마예요, 항상. 저는 이게 좀... 그리고 엄마에게 묻고 싶은 오랜 질문이 결국엔 왜 나를 당신 앞에 붙들어 두었는가잖아요. 이거 되게 진실이 무엇일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그게 아니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쵸. 이 대답을 어떤 대답도 아마 한영진을 아프게 할 거겠죠. 그래서 엄마가 낙태한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서 또 벗어나서 또 자기 혹은 엄마 이렇게 두 모녀 이미 이렇게 맺어져 버린 두 모녀에 대한 이야기와 질문으로 흘러가는 게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사실 저희도 비슷한 세대니까 살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작가가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상황만 던져도 제 안에서 되게 많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엄마가 낙태한 얘기를 고백할 때 한영진이 엄마 가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사이에 한영진의 감정이나 엄마가 원하는 위로나 한영진이 하고 싶으나 하지 않는 말이나 그런 게 그냥 자동으로 되게 워딩처럼 떠올라서 이게 어쩌면 약간 공통의 기억 같은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특히나 요 세대 전후라서 그럴 것 같아요. 한영진보다는 조금 약간 어리지만 한세진이랑은 비슷할 수 있는. 앞에 작품 파묘에서는 한세진한테 엄마가 너는 결혼도 안 했고 경제적으로 아직 그렇게 자립도 아니니까 들어와라. 들어와서 내 살림을 이어받지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끔찍한 말이잖아요. 아무리 엄마지. 그래서 그 한세진의 입장에 또 되게 공감이 됐는데 한영진의 언니로서의 역할을 보니까 사실 저도 내가 한영진이란 언니를 두고 있으면 답답해는 하지만 구해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만 생각하지. 연극은 만들 수 있는데 그 언니에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역할을 나눠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너무 막 김원상 캐릭터도 그렇고 다 조목조목
완성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한영진이 외국인한테 데이트 신청 받았을 때 김원상의 대답도 진짜 너무 밉고 너무 리얼하잖아요. 너무 미운데 너무 리얼하잖아요. 되게 비슷한 경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어느 한 순간에 나와 일치되는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들러붙는 느낌의 징그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냥 좋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한영진은 유능한 판매원이었다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영진이 진짜 이불을 잘 파는 어떤 경제력 있는 혹은 생활력 있는 그런 여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는 이 도입을 생각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 장녀거든 내가 엄지 기둥이라서 엄마랑 각별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영진이 이불을 잘 팔고 그 이불을 파는 기술 중에서도 엄마들의 마음을 잘 훔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아 내가 장녀여서 라고 하면서 이 장녀 이야기가 쫙 펼쳐지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커브를 돌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탁 던지는 기술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작법도 저를 되게 좀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의 탁월성 같은 거는 진짜 누구도 이견을 말할 수 없는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이든지 그런 숙련도나 완성도나 그런 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독자가 느끼게끔 그걸 또 만들어주니까. 맞아요. 이렇게 저희 황정은 작가 단편소설 연년세세 1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상혁 시인과 함께 자은가 모음 그리고 문학 3회에 실린 저희 가을호 신작시들 살펴볼 텐데요. 김상혁 시님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근데 저 진짜 시인님한테 먼저 고백하자면 저는 시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희 매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한 질문 하더라도 잘 받아주시고 그냥 오늘 선생님으로 왔다 생각하시고 이야기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문학 3에서는 이현승 시인, 장혜령 시인 씨 만나볼 거고 저희 자은가 모음에는 감사하게도 김상혁 시인님의 본인 시를 해주실 텐데 이현승 시인 시에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낭독을 먼저 해주실 거죠? 네. 네. 어떤 제목인가요? 이현승 시인의 질문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말매미 한 마리가 우아하지 못하고 죽어있다. 벌어진 번데기 등을 반쯤 빠져나오다 멈췄다. 다른 매미들의 벌건 울음을 배경으로 결국 이게 다인가요? 오늘 아침에 마른 하늘을 쳐다보며 나는 물었다. 하늘은 묵묵부답. 신은 대답하지 않는 한에서 신이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대답해본다. 불행을 배경으로 삶을 보면 어떤 일도 견딜만해진다. 하지만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충고해준 것은 개미들이었다. 쇳덩구리였다. 멋쟁이 딱정벌레였다. 어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은 구더기들이었다. 그러므로 파산을 통과하는 중에 또 다른 파산을 예감하는 것. 행복을 소실점으로 멀어지다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멀리 있었다. 그러나 오늘 실패의 교훈. 다른 결과에 대해 같은 이유를 발견하지 말 것.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원인을 찾을 것.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신의 음성처럼 울려 퍼진다.
네. 좋네요. 너무, 아니, 제가 저번 시방송에서도 느낀 게 제가 자꾸 음소거가 되더라고요. 할 말을 잃게 돼서 뭘 질문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감상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편하게 오늘도 그냥 편하게 네. 얘기할게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사실 시를 읽으면 여기서 저한테 오는 이미지 시각적이든 뭐 청각적이든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한테 꽂히는 구절 같은 것들이 먼저 들어와서 어떨 때는 그 구절이 좋으면 그냥 그 시 전체가 좋아지는 저는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이 하는데 질문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강렬하긴 했어요. 말매미 한 마리가 우아하지 못하고 죽어있다. 벌어진 번데기 등을 반쯤 빠져나오다 멈췄다. 이 느낌이 저한테는 약간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저한테는 줬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찰나에 결국 숨이 멎어버린 생명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불행을 배경으로 삶을 보면 어떤 일도 견딜만해진다. 되게 끄덕거리다가 근데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개미가 충고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도 이 구절이 좋아서 네. 선정한. 맞아요. 아 그래요? 저도 밑줄 그었어요. 네. 그리고 또 파선을 통과하는 중에 또 다른 파선을 예감하는 거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읽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을 일단은 약간 가슴 답답함을 느끼긴 했었어요. 네. 저도 사실 이해하기에 어려운 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되게 묵묵한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하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살지 말라고 이것도 좋았고 그리고 근사하다고 생각했던 건 행복을 소실점으로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행복을 소실점으로 멀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행복을 자꾸 저쪽에 놓고 보기만 하면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멀리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불행을 피하려고 산다거나 행복을 소실점으로 놓고 보는 것, 행복을 저 멀리 두고 우리가 계속 쫓아가려고 하지 말자라는 것까지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두 구절 때문에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시였고 제가 사실은 김상혁 시인님께 궁금했던 거는 이현승 시인의 시가 2편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천국의 몽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질문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뭐 사실은 저도 천국의 문을 보고 이걸 소개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질문 있는 사람이 메시지가 훨씬 더 확실했고 조금 더 그리고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재밌는 얘기도 꺼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게 다른 결과에 대해 같은 이유를 발견하지 말 것.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원인을 찾을 것. 이 부분은 또 사람마다 다른 예시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 생각했습니다.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지금 다 찝어주신 곳이 저도 좋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특히 저도 처음에 시작이 너무 멋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시에서 요즘은 뭔가 아포리즘 같은 거, 교훈이나 잠언을 말하는 게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사실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거 자체가 뭐 촌스럽고 옛날시다 이런 건 아니고 잘 쓰지 못하면 그걸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 좀 낡은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승 시인의 어떤 특기 어떤 재능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폭력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건네주는 독자에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첫 부분 너무 좋았고요. 제가 탈기독교에서 그런지 신은 대답하지 않는 맞아. 한에서 신이었다. 이것도. 그래서 신이 정말 모든 것을 안다면 정말 말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이 부분도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충고해주는 것은 개미들이었다. 이게 아마 시인이 원하는 삶의 태도일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시죠? 살고 계시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을 멀리 두고 그걸 목표로 현재의 불행을 참고 그냥 사는 것. 맞아요. 그게 인간적인 삶이기도 한데 또 되게 어리석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때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저축하려고
굶고 이런 거 있죠. 쉽게 쉬운 예를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 그래서 개미, 새똥구리, 딱정벌레, 구더기 이렇게 네. 이런 미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일 하는 애들 네. 계속 네.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할 일 하는 존재들처럼 인간의 눈에는 네. 보이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된 건 바로 그 다음이긴 해요. 어떤 이야기의 끝은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이거는 뭘까요? 죽음일까? 네, 저도 아니면... 이 부분이 네. 저는 그냥 어떤 뭐 실패나 지금 실패해서 거의 불행에 빠져 있는 것 또 뭐 당연히 인간적인 것이겠지만 사실은 어떤 이야기의 끝이라는 건 어떤 불행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끝이 꼭 이제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것이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어떤 일이 시작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의미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구더기들이 나오니까 진짜 그 사체에서 또 생명이 시작되거나 그것들을 또 다른 존재가 먹거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막 이거구나 탁 치진 않아도 바로바로 뭔가 그런 이미지나 존재들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패가 사실은 죽음일 수도 있으니까 또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시되기도 했고 매미로 맞네요. 네. 그 마지막에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구절 다른 결과에 대해 같은 이유를 발견하지 말 것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원인을 찾을 것 이거는 뭐 어떻게 실생활에 얘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보고 좀 되게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한 게 비슷한 실패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살면서 크게 다양한 경험을 막 폭넓게 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삼수생이다라고 하면 저는 재수나 삼수를 하진 않았지만 계속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를 덜 했어. 혹은 그때 놀자고 할 때 괜히 놀았어라는 식으로. 근데 그 다른 결과에 대한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패에 대해서 만약에 이 결과라고 치면은 다 다른 상황이었고 다 다른 나의 선택이었는데 계속 그 잘못을 나의 무언가를 탓하려고 하거나 예를 들어 내가 가난 때문에 무엇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걸 떠올리긴 했어요. 내가 결혼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는 거를 나는 애초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라고 정의 내려버리면 사실 손쉽잖아요. 네, 손쉽죠. 그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한테는 그거거든요. 계속 이제 일에 붙여 있을 때 너무 게을러서 일하고 다 게으름 탓을 해버려. 근데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조금 게으른 건데 그 게으름을 손쉬운 핑계로 저를 변명으로 내세울 때 좀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 결과에 대해 다른 원인을 찾아봐라고 여기서 얘기해 주니까 그러게 다른 원인이 근데 다 하나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을 마지막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불행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행복을 저 멀리 두고 불행을 가까이 두는 것에 대한 경계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다른 결과에 대해 같은 이유가 경희님 말씀하신 거랑 다 있는데 내 탓을 좀 그만해. 다 내 잘못이지. 다 내가 못해서 이렇지. 다 나 때문이야. 이거는 사실 저도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랑 다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나를 혼내면서 자신을 혼내면서 결국 그 불행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내가 다른 결과에 대해 같은 이유를 찾으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게 어쨌든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으니까 제가 안티 기독교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이 시 안에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다른 실패에 대해서 같은 원인을 찾는 것이 되게 손쉽게 그것을 그냥 수용해버리고 받아들여버리는 실패를 실패로 그냥 고정해버리는 그런 손쉬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예로 들자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아주 다닐 때는 시험에 떨어져도 신의 섭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연애 실패해도 신의 계획. 이렇게 해버리면은 원인을 자기에서 찾거나 오히려 어떤 다른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그냥 조금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신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가버리면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계속 그냥 끝으로 그냥
끝이 정말 죽음, 이야기의 죽음이 순간순간 그냥 다가오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봤어요. 재밌네요. 여기 계속 신이 나오는데 네. 신님은 계속 신을 부정하는. 근데 이 안에서 나오는 왜 마지막 구절 재밌지 않아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신의 음성처럼. 앞에서 신은 대답하지 않는 한 신이었는데 마지막에 막 시끄럽게 운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앞에 천국의 문이라는 시랑도 연결됐던 게 예수님은 그냥 천국에 사는 일이 없을 거라 이제 그런 대화 같은 이제 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건가? 아니면 이 깨어난 매미들은 이 앞에 죽은 매미가 갖지 못한 걸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가진 매미의 소리라는 건가? 마지막 구절은 저는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는 말하지 않는 게 신이라고 했다가 뒤에서 막 시끄러운 게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재밌는? 저는 신이 인간이 절대 못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한다고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다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뭐 굳이 사실은 시인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다 하고 딱 닫아버리면 의미를 맞아요. 다른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해석의 여지가. 저는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읽은 거는 질문 있는 사람이니까 하늘은 묵묵부답이니까 그 대답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보면은 신은 대답하지 않는 한에서 신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대답해 본다라고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신의 음성처럼 울려 퍼지는 것. 그 이미지 자체를 즐기셔도 제일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 울음소리가 자신이 해석한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한 것의 어떤 상징 자기가 그러니까 신은 대답이 없고 대답한 건 결국 자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해결책이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만드는 것이 신이 아니라 결국 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스스로 대답한다와 연결해서. 혹은 개미나 쇠똥구리한테 배운 것처럼 매미한테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네, 매미의 울음소리가. 배우는 것도 또 사람 자기니까 신이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질문 있는 사람이라는 이거 너무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아니야 그만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하려고. 주체적으로 신한테 미루지 말고 다 네가 이렇게 막 그런 느낌으로 쓰신 건 아니겠지? 네. 네. 또 재밌는 게 노동의 가치를 되게 크게 보고 좋게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도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러면 장혜령 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검은 돌은 걷는다. 네. 이거 되게 길고 저는 약간 동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처음 읽었을 때도 시각적인 게 일단 다가오니까 막 검은 돌과 붉은 실과 이런 것들 그래서 숲도 나오고 그건 되게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시여서 저도 되게 좋게 읽었거든요. 이 시를 일단 골라온 이유를 저는 사실은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의 시이기도 하고요. 저는 단적으로 예전에 다른 친구 시인한테 혼난 적도 있는데 어디서 자꾸 나가서 긴 시가 좋은 시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니고 짧은 시가 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가 좋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짧은 시가 좋기가 좋으면 좋죠. 짧은 시도 좋으면 좋고 길이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긴 시가 조금 더 이야기가 풍부하니까 조금 더 감정을 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하기에는 좀 곤란할 수 있으나 낭독하면 오히려 재미가 덜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느낌도 좋고 검은 돌이라는 거 가지고 사실은 돌 가지고 시를 쓰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게 돌이 너무나 이미 시적인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돌은 왠지 침묵하고 있고 조용하고 단단하고 우리 인내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동화적으로 그러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좀 주는 그런 방식으로 쓰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처음 시작이 이게 시인데 시로 시작하잖아요. 한 번은 이런 시를 읽었다. 검은 돌에 관한 시였는데 첫 행과 마지막 행은 이러했다. 이것도 되게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검은 돌은 걷는다. 검은 돌이랑 걷는다가 발음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나? 뭐라고 하시죠? 검은 돌은 걷는다? 이거 뭐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네네. 래퍼들이 랩하듯이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음성 유사성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기도 하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이 시가 레퍼런스가 있는 건 아닌 거겠죠? 있었으면 밝혔겠죠? 아니면 이거 유명한 건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저도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가져올 때 그걸 꼭
안 밝혀도 상관이 아, 없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어디서 있는 것처럼 원전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없고 자기가 그냥 창작해낸 경우도 많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없는데 창작했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시인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건 서사성이 좀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다 했을 때? 근데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제가 그렇게 만약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면 좀 제가 너무 편협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시인도 독자일 수 있으니까 독자로서 좋아한다면. 근데 뭐 아까 이현승 시인 때도 말했지만 어떤 시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어떤 시가 사실 길어서 좋다. 대체로 그럴 수 있지만 뭐 아포리즘을 해서 싫다. 길어서 좋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읽었을 때 좋은 거 사실은 딱 해석이 되고 딱 끊어져서 더 이상 해석할 게 없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다 읽고 났는데 이 구절 해석이 안 되는데 왠지 좋은 거 그럼 이제 시를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해석의 욕망이 이렇게 끓는 것 같아요. 이걸 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그럴 때 좋은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돌이 그랬어요. 이걸 읽으면서 검은돌은 걷는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되게 뭔가 리듬이 있고 좋고 그래서 이런 것을 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나 이런 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촉발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끌고 나가면서도 되게 중심을 잃지 않고 같은 어조를 유지하는 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매력적인 구절들이 되게 많았는데 붉은 실을 끌고 다니며 검은 돌과 함께 집안을 이리저리 산보했다. 맞아요. 이게 별 문장 아닌데 왜 이렇게 좋죠? 이미지가 저한테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검은 돌 책상에 올려놓은 검은 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 누군가가 검은 돌을 생각하는데 깊은 밤 숲에서 소리가 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숲 얘기랑 침묵, 고요, 빗소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물고기들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약간 저를 검은 돌이 약간 좀 환상의 세계로 저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되게 기분 좋은 환상 속에 헤엄치면서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검은돌이 스스로 걷는다라는 상상 같은 그 19절을 받아들이면서 검은 돌이 주체적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상상되니까 네. 그런 환상적인 거? 그리고 그 엎드려 울고 있는 뒷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너무 그려지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네. 돌에 대해서 돌이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 진짜 이렇게 놓여있을 때 상상되는 모습이 그 엎드린 사람의 뒷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 들어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이 시가 좋아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해석이 되나요? 뭐 또 이렇게 닫아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특히 어떤 구절에 끌리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구절이 바로 그 실로 돌을 묶어서 집안을 산보하는 그 맞아요. 이미지였거든요. 네. 붉은 실을 끌고 다니며 검은 돌과 함께 집안을 이리저리 산보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 네. 검은 돌 울고 있는 그 이미지도 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우선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맞아요. 전체적인 그냥 흐름도 재밌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시를 읽고 검은 돌에 관한 시를 읽었는데 그 뒤에 검은 돌을 가져와서 검은 돌과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검은 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상상해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장 구조도 점점 바뀌는데 나는 검은 돌이 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검은 돌은 숲속에서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돌은 고요가 침묵과 다르다는 것을 비에게서 배웠다. 맞아. 완전히 검은 돌 입장에서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또 빠져나오거든요. 오랜 세월 검은 돌은 물속에 잠겨 물고기들과 눈 마주치며 지냈고 이렇게 말하다가 나와 검은 돌이 이렇게 뭔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 나왔는지 물었는데 그 대답하지 않는 또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흐름이 멀리 있던 검은 돌에 대해서 읽고 그걸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입을 했다가 또 대답하지 않는 검은 돌을 앞에 두고 자기 생각을 또 펼치는 그런 흐름도 되게 잘 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이게 혹시 감상을 단정적으로 바꿀까봐 저는 이게 나중에는 두세 번 읽었을 때 제주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이미지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돌인데 검은 돌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잘 없잖아요. 그리고 비자림, 숲 얘기도 환경 뒤에서도 이제 이 시중계는 읽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환경적으로 누군가는 해석을 하셨는데 진짜 그 비자림 숲 얘기인가?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그건 아닌데 그런 거랑 결부된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검은 돌이 우리 주변에
주변에서는 사실 그 제주에 있는 화산섬이니까 그 담장에 있는 그 검은 돌이고 그리고 뒤에 그 물고기들 입장과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게 왜 잠겼다가 올라왔다가 정말 그 돌의 역사 같은 것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처음에 두 번째 읽었을 때 그냥 감상적으로 어떤 나만의 검은 돌을 상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숲속에서의 느낌과 칼을 든 남자들 이게 뭘까? 몰래 안개를 배워갔어 라는 것들 안개를 배워간 게 뭐지? 막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딱 그 비자림이 그냥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럼 검은 돌은 그 검은 돌이려나? 근데 그 검은 돌은 계속 걸어갈 거고 그 섬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아, 저 혼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너무 다 갖다 붙이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히 여러 사람이 시를 얘기하면 좋은 점은 생각지도 못한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계속 듣게 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약에 누가 거기에 대한 논리를 이런 식으로 붙였다면 저도 100% 공감했을 것 같아요. 납득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든 아니든 작가 실제로 그랬든 맞아요. 제가 용기를 얻는 거는 예전에 송승헌 시인이 얘기해줬던 건데 어떤 교실에 대한 시를 쓴 게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세월호와 연관된 시로 추모시로 생각해서 좋았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시점적으로는 세월호 이전에 쓴 시라 그럴 수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시인은 또 그게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읽어줘도 좋은 시라서 그리고 거기서 얻는 감정이 추모에 가까운 애도라면은 그 시는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디선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오독해서 내가 받은 게 잘못된 내 해석이 잘못됐어도 그게 나쁜 방향이 아니라면은 괜찮으려나?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실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제주의 비자림과 함께 생각하니까 더 훨씬 시각적으로 저한테는 그게 막 찬란해지고 풍성해지면서 더 좋아지는 영향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지막 연에 되게 비장한 느낌이 드네요. 검은돌은 아주 작고 가벼운 검은돌일 뿐이지만 걸어가고자 했고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정신이었으므로 정신이고 마음이고 어쨌든 그걸 또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돌이 걷기를 또 원하는 여기 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거듭 읽으니까 되게 탄탄하기도 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시인님이 이렇게 검은돌을 딱 봤을 때 검은돌이 무엇처럼 느껴진다거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이것도 너무 정답이 돼버리나요? 시인님이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저도 권위가 없습니다. 저도 권위가 없고 독자로 지금 앉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검은돌 그 얘기를 듣고 이 해석에 더 끌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끌렸는데 저는 처음에 보면 한 번은 이런 시를 읽었다라고 시작해서 약간 시에 관한 시로 읽을 수도 있겠다. 메타시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검은 돌이 실제로 걷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걷는다기보다는 검은 돌은 그냥 다만 검은 돌이었고 걸어가고자 했고 걸어가고자 했고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정신이었을 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약간 시의 태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실제로 검은 돌이 걸어서 그걸 걸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걷지 못하기 때문에 검은 돌이 계속 걷고자 하기 때문에 평생 걸을 수 없는 검은 돌이 계속 걷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거잖아요. 평생. 그런 태도가 오히려 걷는다는 어떤 정에 더 맞지 않을까? 더 시적인 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는 아주 최고로 멋진 작품을 남기고 주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남기면은 그 뒤로 최고로 멋진 작품을 남겼다. 그러면 그 뒤로는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시가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좋은 시는 항상 내가 아직 쓰지 않은 시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궁극적인 어떤 시의 이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시쓰기지. 사실은 실제로 진짜 멋진 역사에 남길 시를 써버린다면 그럼 오히려 시쓰기에서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근사하다고 생각한 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검은 돌을 책상에 올려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시인으로서 자기 시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울고 있는 시의 검은 돌과 그 곁에서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또 자기와 조금은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태도나 마음 그리고 또 숲에서 왔다라는 것도 그 시가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또 그거를 해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근데 그것도 이미지가 되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요즘 태도가 드러나는 시를 좀 좋아하는데요. 이건 타자에 대한 태도도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은 돌과 자기가 정확하게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 옆에 두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 정도로도 충분히 어떤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나 행동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방금 해석하신 것도 좋았고 제주도랑 연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검은 돌이 약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저희 이렇게 두 편 만나봤고 이제 드디어 김상혁 시인의 시를 저번에 들으니까 송승헌 시인도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내가 골라온 게 아니다. 요청을 받은 것이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를 선정할 때 시인이 자기 시를 가져온다는 건 어쩌면 매우 파렴치한 짓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독자가 시인이 자기 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많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속 시원한 자리였어요. 지난번에도.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다루는 텍스트 안에 계속 들어가 있네요. 시인들의 시가. 일부러 그렇게 섭외를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발표를 꾸준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개해드리면 민망하시니까 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자문 실린 건데 저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었어요. 저는 어려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나쁜 뜻이 아니라 앞에 읽은 게 오히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근데 김상혁 씨님 이번 시는 어려운 말이 있거나 어려운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닌데 뭐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시가 막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재밌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 광경이 왜 이렇게 재밌죠? 근데 참고로 저희가 이 시는 말미에 저희가 낭독으로 전문 들려드릴 테니까 낭독 들으셔도 좋고 얘기 한번 들으시고 낭독 들으시고 또 들으셔도 좋고 그런데 저부터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이 광경이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섰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결과서를 읽어보면. 근데 저한테 되게 재밌었던 건 이 광장에 외치고 있는 사람도 되게 재밌었지만 이 시인님이 쓰시는 단어가 되게 절묘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 중식당에서 튀긴 돼지고기와 따뜻한 국수를 배부르게 먹고 나오는 길이었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소설에서나 보이던 장면, 열정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주인공이 군중 앞에서 연설을 들어오는 장면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광경을 그냥 단순히 광경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색채를 입히면서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서 매력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설로 치면은 어떤 디테일들이 되게 정확하게 박혀있을 때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 소설에서도 약간 그런 쾌감 같은 것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눈에 그려지는 장면인데 이 눈에 그려지는 장면을 이 단어를 쓰면서 딱 악의를 맞춘 듯한 근데 그게 되게 나쁜 뜻의 악의가 아니라 되게 선명한데 되게 쾌감을 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점에서 일단 재밌네? 약간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는데 재밌다라고 표현하기가 뭐한 게 재밌다라는 게 모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는 섰습니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연설하듯이 말을 하는데 뒤에는 이제 뭐뭐 한다 뭐 이렇게 반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친구가 이 어떤 작품에 대해 얘기하는 게 마치 광장에 서서 연설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친구 광장에서 연설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소설이나 떠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소설을 떠올리면서 그냥 친구를 광장에서 떠드는 한 인간처럼 보는데,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놀라운 거는 내가 앞에서 좋았다고 한 나의 취향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친구는 알지 이렇게 또 하는데
알지 그러면서 진짜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머리 위로 동화처럼 눈이 쏟아진다. 그래서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신시리즈로 나오는 김상혁 씨님 시집의 느낌도 그렇고 네. 약간의 아이러니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읽어낼 수는 없는데 이 화자 자체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항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어떤 줄기가 있는 서사가 아니라 네. 그냥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담겨있는 뉘앙스여서 그게 항상 김상혁 씨님 시를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이해 못할 거야. 근데 그냥 읽으면 이 사람 이런 생각했다가 또 뒤에선 다른 생각하네. 혹은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태도였는데 그냥 넘어가네. 혹은 앞에서는 화났는데 뒤에선 슬퍼하네. 이런 식의 그 바뀌는 게 되게 긴 시가 아닌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친구에 대해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처럼 봤는데 뒤에서는 장난스럽게 넘어가고 에휴 눈이 오네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이 둘의 관계도 재밌는 것 같고 이 친구 너무 얄미워요. 그래도 그치만 에휴 품어줘야지 약간 이런데 그러니까. 친구가 에휴 저 또 영혼을 굽어 살피는 저 위대한 인물이시여 약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이야 이거는 모르는데 쭉 이어지는데 먹는 음식도 실제적인 진짜 사실적인 것 같고 막 작품 이름도 등장 창밖에 하얀 노을이 막 이렇게 등장하니까 열정과 분노, 연설, 찬양, 취향, 행인 이런 단어들이 다 선명한 단어들이잖아요. 네. 추상적인 단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좀 따뜻해요. 저는 이상하게 맞아요. 유쾌하고 엉뚱하고 유쾌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앞에선 비난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동화처럼 끝나니까 그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방송을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설명 좀. 네. 선생님이라뇨. 근데 많은 게 궁금해. 예를 들면 어떻게 쓰게 됐을까? 맞아요. 그런 거 이 시의 궁금해요.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 장면 떠올리신? 네네네. 우선은 욕을 먹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기 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우선 다 맞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우선은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 아까 시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인물상을 안에 그릴 때, 시 안에 그릴 때는 선과 악으로 좀 구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친구가 우선은 좀 얄미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저 이런 친구 과연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친구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읽히는 시가 아니길 좀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미묘함이 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사실은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이라는 것은 그냥 눈이 내리는 장면에서 그런 것 같다. 눈이 누군가 그렇게 아주 말초적으로 해석하면 눈이 두 가지로 해석되니까 그렇게 저에게 피드백을 주신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장면에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 위에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 그와 비슷한 존재가 아래를 굽어보면서 인간적인 것을 그냥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이 광경은 그러면 어떻게 구상하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이런 생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말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꼭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소설이 창밖에 하얀 노을이라는 소설을 제가 알진 못하지만 창밖에 하얀 노을이라는 소설에서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것은 제가 쓸 때는 어머니를 되게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기존의 어떤 모성애의 어떤 묶인 어떤 존재로 묘사한 듯한 그냥 아주 그냥 새롭지 않게 묘사한 이 소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가 있고 나는 그 소설을 좋아한다고 밥을 먹으면서 말했는데 이 친구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그 소설이 나쁜 소설이라고 술에 취해서 얼마 먹지도 않은 이 친구가 술을 먹지도 않은 친구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큰둥하게 사람들이 지나가 버리는 이 장면에서 자기가 어떤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좀 화가 나고 그냥 시무룩해 있는데 거기서 내 마음 알지 여기서 바로친 건 이제 내 마음 친구가 야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정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잖아 가령 이런 식으로 알지라고 해서 나는 알지 하고 대답했지만 여기서는 이 앙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점점점점점.
그럼에도 이런 인간적인 것, 누군가는 어디서 윤리적인 걸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남을 다치게도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상처를 받지만 그 사람의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뭔가 친구에겐 친구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어떤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더 예의 바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관계들, 어떤 미묘한 관계들이 네. 있고 그것이 꼭 파국으로 끝나야 될까? 혹은 그것을 진짜 다 용서해야 될까? 그런 식의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이 어쨌든 덮어버리듯이 네. 그렇게 그냥 어떻게 미묘하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네. 저희 저번 시 때도 그랬는데 그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시인님이 보편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조금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선명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름 혹은 옳고 그름 선거하기 되게 지금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있는 느낌이라 그게 네, 버거울 맞습니다. 때가 있거든요. 네. 사람은 사실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취향도 변하고 네. 생각도 변하니까 네. 그걸 핑계로 삼을 순 없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 저도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으면 나도 받아들여야지 싶다가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눈이 덮이듯이 될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조차 이렇게 막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고 네, 우리 지금 네. 이러는 거잖아 네. 라는 것 같아서 약간 어깨를 장난스럽게 휘감을 필요도 있는데. 네,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근데 그 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되게 불쌍하다 갑자기 느낌이 약간 들고. 이러고 사는 우리 인간사 참 불쌍하네. 아니 가령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기존 이데올로기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묘사하는 어떤 소설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생각하는 정의나 어떤 윤리적인 것은 그럼 그런 소설들 다 지우고 없애자 이런 건 아닌라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느 라디오에서 모 정치인이 말했는데 정의는 세밀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정의지 어떤 것은 어떻게 하자라고 크게 혹은 극단적으로 외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잘라버리는 것은 정의가 오히려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미묘한 것을 다루고 저 태도가 드러난 시를 좋아하면서도 요즘 특히 좋아요. 태도가 없는 시가 재미가 없기도 하고 네. 정치적인 태도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약간 드러내는 안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들 좋아하면서도 또 그런 것에 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 네. 저 되게 무식한 질문 드려도 돼요? 마음껏. 여기서 무식한 대답을 할 것 같지만. 한겨울이고 눈이 내리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게 가을오잖아요. 근데 제가 문예지를 저는 이렇게 꼼꼼히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번 여름호에는 유난히 여름에 대한 소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소설은 대부분 계절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하셨나요가 아니라 유난히 그러니까 그 계절에 그런 게 많이 그냥 눈에 띄는 건지, 그러니까 막 여름호에 겨울시 실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난 겨울에 쓰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발표 시점을 혹시 그게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 동료 시인들도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세요? 계절감 같은 거. 정확한 또 문장은 생각나지 않지만 예전에 어떤 시집에서 제가 읽고 뜨끔했던 적이 있는데 시인들이 봄 되면 봄시 쓰고 겨울 오면 겨울시 쓰고 시계 보면서 시계시 쓰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 그냥 쓰게 된다는 거죠. 편하게 고민 없이 그 시의 뉘앙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내가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라고 생각해서 뜨끔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자기가 보고 있는 것, 겪고 있는 것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시집 한 권으로 묶을 때 더 곤란하기도 하죠. 되게 어떨 때는 분노했을 때도 쓰기도 하고 행복할 때 쓰기도 한 시들을 모으잖아요. 네. 발표한 시들을 모았는데 결이 잘 안 맞는데 이거를 한 권으로 묶으면 참 곤란할 때가 있어서 안으로 부로 또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냥 그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 하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두 편 실렸는데 왜 이거 얘기하셨어요? 맞아. 송승헌 신이 맨날 이러면은 짧아서 이러잖아요. 네. 사실 산홈기기도 돌에 관한 이야기고 구절도 약간 재밌게 비슷하지만 다른 구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행에 보면은
그 말씀에 따르면 동산은 당신을 등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밤에 보면 그것이 꼭 웃음을 참는 등 같다고요. 그러네. 비슷하다. 네, 아까 그 검은 돌에서는 울고 있는 돌의 네. 뒷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동산이라는 큰 돌산, 그 돌산이 나를 조롱하려고 이렇게 웃음을 꼭 참고 있는 등처럼 보인다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겹치고 반대되는 걸 기계적으로 가져오지 말고 가져오죠. 그리고 사실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둘 중에 둘 중에 뭐가? 뭘 읽어야 내가 조금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아내가 산넘기기 별로니까. 제목은 이게 더 멋있어요. 충격을 해라. 그래서. 와. 네, 저희 이렇게 김상혁 시인님과 함께 이현승 시인의 시 질문 있는 사람, 장혜령 시인의 시 검은 돌은 걷는다, 그리고 김상혁 시인의 시 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이렇게 세 편을 살펴봤어요. 김상혁 시인님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저희 낭독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저희 조금 전 소개해드린 김상혁 씨 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이 작품을 김상혁 씨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도 함께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저는 이 자리에 뭔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섰습니다. 그것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소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내 중식당에서 튀긴 돼지고기와 따뜻한 국수를 배부르게 먹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아까 점심 식탁에 앉을 때부터 유난히 상냥하던 나의 친구가 문득 광장 한복판에서 목청을 높인다. 그러고는 한겨울의 풍경을 탁월하게 묘사한 창밖의 하얀 노을이라는 작품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반주로 고작 서너 잔을 마셨을 뿐인데.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책이 재밌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 러시아 소설에서나 보던 장면, 즉 열정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주인공이 군중 앞에서 연설을 늘어놓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친구가 지금 내 가방 안에 담겨있는 나의 취향을,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식탁 건너편에 앉은 그를 향하여 열성적으로 찬양에 마지 않던 나의 취향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한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물론 곧 끝이 났다. 심드렁하여 보이는 행인들 속에서 민망해진 그가 한쪽 팔로 나의 목덜미를 장난스럽게 휘감으며 기대어왔다. 나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엄청나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비틀거리며 광장을 빠져나왔다. 알지, 알지? 그가 은근한 말투로 알듯 말듯한 마음을 주장한다. 그럼 알지. 조용히 대답하며 나는 조금 말끝을 흐렸고, 마침 동화처럼 둘의 머리 위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한다.